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2장 산연기 반응 오늘 마무리 짓고 오늘 4장 알케인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45페이지 암기용 pK 값 테이블 꼭 암기를 하시라고 했습니다. 암기를 해야 되는 이유도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pKa 값을 암기하셔야 상대적인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산의 세기를 판단할 때 짝염기의 안정도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짝염기의 안정성을 판단하는 요인들이 원소 효과, 유발 효과, 공명 효과, 혼성화 효과 뭐 이런 효과들이 있는데 그런 효과들이 두 가지 이상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 어느 효과가 더 크다라는 지침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암기하셔야 되는 pK 값을 암기하고 계셔야 상대적인 산성도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암기하셔야 되고 이 내용을 암기하셔야 오늘 또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평형입니다. 산연기 평형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47페이지 오늘 진도는 47페이지부터 진행할 텐데 산연기 반응의 평형을 예측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산연기 반응이 주어져 있을 때 그 산연기 반응이 정반응 쪽으로 치우쳐 있는지 역반응 쪽으로 치우쳐 있는지 그 평형을 예측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 설명을 먼저 드리면요. 산연기 반응뿐만 아니라 모든 화학 과정은 에너지가 높은 쪽에서 에너지가 더 낮은 쪽으로 평형이 치우칩니다. 1장에서 설명했던 내용이죠. 그리고 에너지가 높다라는 것을 안정도로 표현하면 불안정, 그리고 에너지가 낮은 것은 안정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에너지가 높고 불안정하다는 것을 강약으로 표현하면 강입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낮고 안정하다는 것을 강약으로 표현하면 약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화학 과정은 에너지가 높고 불안정하고 강한 쪽에서 더 에너지가 낮고 더 안정하고 더 약한 쪽으로 평형이 치우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똑같이 산연기 반응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HA라는 산이 있고 이 산이 B-라는 염기를 만납니다. 그러면 이 염기가 H에게 전자쌍을 주면서 결합 형성되고 이 결합이 이렇게 끊어지겠죠. 그러면 정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짝산과 짝염기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역반응이 일어나려면 A-가 염기로 작용해서 이 HB의 수소를 떼어내면 역반응이 일어나겠죠. 자, 이런 산연기 반응에서 일단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이 옆에 순서가 있죠. 순서 보시면 반응식을 보고 반응물에서 산을 찾고 생성물에서 산을 찾습니다. 이게 제일 먼저입니다. 반응물에서 얘가 산이고 얘가 생성물 쪽에 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pKa 값을 비교하는 겁니다. pKa 값을 비교해서 pKa 값이 이쪽에 더 작다 그러면 더 작고 이쪽이 더 크면 이쪽이 더 강한 산이 되겠죠. 강한 산이고 이쪽이 더 약한 산이 됩니다. 그러면 평형은 여기서 얘기 들은 것처럼 강한 쪽에서 약한 쪽으로 평형이 치우치기 때문에 평형은 오른쪽으로 치우친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평형 상수값은 최소한 1보다 더 큰 값을 가지겠죠. 그래서 반응물의 산과 생성물의 산을 찾고 그리고 반응물의 산과 생성물의 산의 pKa 값을 비교해서 누가 더 강한 산이고 누가 더 약한 산인지 판단한 다음에 평형을 예측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평형상수 주어진 반응에서 평형상수 값을 계산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반응물에서 산의 Ka 값, pKa가 아니고요. Ka 값 나누기 생성물에서 산의 Ka 값을 나눠주면 그 반응에서 평형상수가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이 그림에서 바로 얘기를 드릴게요. 자, 만약에 pKa 값이 얘가 pKa 값이 7이고 이게 pKa 값이 10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Ka 값으로 바꾸면 Ka 값이 10의 마이너스 7승이고 여기는 Ka 값이 10의 마이너스 10승이 되겠죠. 그러면 이 주어진 반응에서 이 평형상수 값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7승 나누기 10의 마이너스 10승 이렇게 해서 10의 3승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보다 훨씬 더 큰 값을 가지죠. 그리고 참고로 10의 3승 평행 상수가 10의 3승 이상이면 평행은 거의 정반응 쪽으로 거의 100% 치우친다. 거의 100% 정반응 쪽으로 반응이 정량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KA 값으로는 3 이상 차이 나면 됩니다. 3 이상 차이 나면 정반응 쪽으로 평행이 치우친다. 반대로 자, 오른쪽이 만약에 pKa 값이 7이고 왼쪽이 10이면 역반응 쪽, 반대로 역반응 쪽으로 반응이 정량적으로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pKa 값 차이가 3 이상 차이가 나면 한쪽으로 반응이 정량적으로 반응이 일어난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아셔야 되는 내용이 만약에 우리가 평행을 예측하고자 하는데 pKa 값을 만약에 까먹었다 또는 pKa 값을 알고 있지 않는 화학종이 나왔다. 그러면 뭘 봐야 되냐면 짝염기가 누가 더 안정하냐, 이 짝염기의 안정도를 비교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개의 안정도 비교해서 평행을 예측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짝염기의 안정도를 비교한다는 것은 이 음이온이 누가 더 안정하냐 이걸 비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짝요 관계고요. HA의 짝염기는 A-고 B- HB의 짝염기는 B-입니다. 그래서 더 강한 산의 짝염기는 더 안정하기 때문에 약한 염기고 약한 산의 짝염기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더 불안정하기 때문에 강한 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해 드리지만 pKa 값을 기억나지 않는다 또는 pKa 값을 모르는 화학종이 나왔다. 그러면 짝염기가 누가 더 안정하고 누가 더 불안정한지 이 안정도를 비교해서 산성도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실제 반응의 예를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그 윗줄에 있는 두 반응은 반응이 거의 정량적으로라는 표현은 거의 100%라는 뜻입니다. 거의 100% 정반응 쪽으로 치우치는 반응입니다. 일단 반응식을 보시고 누가 산이고 누가 염기인지부터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음이온을 띠고 있는 질소가 전자 풍부, 연계로 작용해서 이 수소를 떼어냅니다. 그래서 얘가 산이 되고 얘가 염기가 되겠죠. 그러면 정반응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기 음이온을 띠고 있는 탄소가 전자 풍부, 염계로 작용해서 이 NH의 수소 떼어내면 역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반응식을 보시고 얘가 산이고 얘가 염기고 생성물 쪽에서 얘가 산이고 얘가 염기가 되겠죠. 이렇게 누가 산이고 누가 염기인지 먼저 구분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반응물의 산과 생성물의 산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pKa 값을 알고 있으면 pKa 값을 비교해서 누가 더 강한 산이고 누가 더 약한 산인지 판단하시면 되는데, 자, 이 수소의 pKa 값은 이거는 저번 시간에 제가 암기하시라고 했습니다. sp 탄소에 결합하고 있는 수소 pKa 값이 25입니다. 25고 그 다음에 NH3는 pKa 값이 한 40 정도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pKa 값이 이쪽이 훨씬 더 작기 때문에 이쪽이 더 강한 산이고 이쪽이 더 약한 산이 되겠죠. 그러면 평행은 강한 쪽에서 약한 쪽으로 평행이 오른쪽으로 치우친다. 그리고 pKa 값 차이가 3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거의 정량적으로 반응이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염기는 뭐 강한 염기냐 약한 염기냐를 사실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한 산의 짝염기는 반드시 약한 염기고 약한 산의 짝염기는 반드시 강한 염기이기 때문에 이쪽이 더 강한 산인데 이쪽이 더 약한 염기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쪽이 더 강한 산이면 이쪽이 더 강한 염기입니다. 그래서 반응은 강산 강염기에서 약산 약염기 쪽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겁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이 밑에 반응도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 확인해 보십시오. 이거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다음 밑에 그 두 반응은 반응이 정반응 쪽으로 일어나지 않는 반응을 예를 든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두 반응 중에 하나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의 반응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두 화학종이 만났습니다. 그러면 음이온을 띠고 있는 이 산소가 전자 풍부로 작용해서 이 수소를 떼어내겠죠.
그럼 얘가 산이 되고 얘가 염기가 됩니다. 그러면 정반응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음이온을 띠고 있는 이 탄소가 전자풍부, 염기로 작용해서 이 물의 수소를 떼어내면 역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반응물의 산과 이렇게 생성물의 산을 찾고 그 다음에 pKa 값을 비교하시면 되는데 sp 탄소에 결합하고 있는 수소는 25라고 했고요. 그 다음 물은 pKa 값이 15.7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pKa 값이 이쪽이 훨씬 더 작기 때문에 얘가 더 강한 산이 되는 겁니다. 강한 산이고 이쪽이 더 약한 산입니다. 그래서 반응은 강한 쪽에서 약한 쪽으로 평행이 치우치기 때문에 거의 역반응 쪽으로 반응이 치우치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pKa 값 차이가 3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거의 정량 쪽으로 역반응 쪽으로 치우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반응 용기에 이 둘을 넣어주면 정반응 쪽으로는 절대 반응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반응 쪽으로는 일어나지 않는 반응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역반응 쪽으로 치우치는 반응입니다. 자, 밑에 반응도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내용이 5번 보시면 정량적으로 산염기 반응을 일으키기 위한 적절한 염기와 산을 선택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 페이지 유기염의 용해도 그리고 그 다음에 7번 추출법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지금 설명드렸던 산염기 반응의 평행을 이해하셔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 산염기 평행에 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념은 똑같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HA라는 산이 주어져 있을 때 자, 어떤 염기를 가해서 이 수소를 떼어내고자 합니다. 이렇게 산염기 반응을 일으키고자 합니다. 이때 어떤 염기를 선택해야 어떤 염기를 사용해야 이 수소를 떼어낼 수 있느냐 즉 정반응적으로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느냐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어떤 염기를 넣어주면 되겠습니까? 이 수소를 떼어낼 만큼 강한 염기를 넣어주면 되겠죠. 이 수소를 떼어낼 만큼 강한 염기를 넣어주면 되는데 어느 정도 강한 염기를 넣어줘야 되느냐를 판단할 때 이 수소 떼어내고자 하는 이 수소의 pKa 값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HA의 pKa 값보다 더 큰 pKa 값을 갖는 산, 또 더 큰 pKa 값을 갖는 산이니까 더 약한 산이죠. 더 약한 산에 짝염기를 염기로 넣어줘야 이 염기가 강한 염기가 되어서 이 수소를 떼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렇게 지금 짝의 관계죠. 이렇게 짝의 관계고. 그래서 HA보다 더 작은, 더 큰 pKa 값을 갖는 산이니까 얘가 더 약한 산입니다. 더 약한 산에 짝염기를 염기로 넣어줘야 얘가 강한 염기가 되어서 이 수소를 떼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이 더 강한 산이 되고 또 강한 산에 짝염기니까 이쪽은 또 약한 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위의 내용하고 동일하죠. 강산 강염기에서 약산 약염기 쪽으로 평행이 치우친다라는 평행의 개념은 동일한데 위의 내용은 어떤 반응식이 전체 반응식이 주어져 있을 때 평행이 오른쪽으로 치우치느냐 왼쪽으로 치우치느냐 판단하는 내용이고 똑같은 개념인데 이 내용은 어떤 수소를 떼어내고자 할 때 어떤 염기를 넣어줘야 반응이 정반응 쪽으로 반응이 치우치느냐 이 염기를 선택하는 내용입니다. 개념은 같은 개념인데 어떤 염기를 선택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나오면 떼어내고자 하는 이 수소의 pK 값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pKa 값보다 더 큰 pKa 값을 갖는 산, 그러니까 더 약한 산에 짝염기를 염기로 넣어줘야 얘가 강한 염기가 되어서 이 수소를 떼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른쪽 보시면 자, 이제 어떤 이렇게 산이 주어져 있고요. 특정한 산이 주어져 있고 자, 이 수소 염기를 가해서 이 수소를 떼어내고자 합니다. 그러면 어떤 염기를 넣어줘야 반응이 정반응 쪽으로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느냐 염기를 선택하는 내용입니다. 적절한 염기가 어떤 염기냐 그러면 이 떼어내고자 하는 이 수소가 sp 탄소의 수소니까 pKa 값이 25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25보다 더 큰 pKa 값을 갖는 산에 짝염기를 염기로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적절한 염기가 밑에 소개되어 있는 이런 염기입니다. 자, 첫 번째 염기는 NH2-가 얘가 이제 염기로 작용하죠. 그래서 짝산이 NH3입니다. NH3의 pKa 값이 38, 40이라고 암기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pKa 값 40이니까 25보다
pKa 값이 25보다 더 큰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더 약한 산이죠. 더 약한 산의 짝염기이기 때문에 얘가 강한 염기로 작용해서 이 수소를 떼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염기는 하이드라이드 염기죠. 여기서 K 플러스 Na 플러스는 공용권 이온이고 이 하이드라이드 수소 음이온이 염기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짝산은 수소 분자가 되겠죠. 이 수소 분자의 pKa 값이 35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25보다 더 큰 pKa 값을 갖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화학종이 유기금속 시약이라 불리는 시약 중에 그리나드 시약과 유기리튬 시약을 나타내었는데 이거는 저번 시간에 제가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자, 그리나드 시약 그리고 RMGX 그리나드 시약이라 부르고요. 그리고 탄소 골격에 리튬이 결합하고 있는 이런 시약을 유기 리튬 시약이라 부릅니다. 자, 탄소가 이런 금속하고 결합하고 있습니다. 마그네슘이나 리튬 이런 금속하고 결합하고 있을 때 금속이 탄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더 작기 때문에 반응을 할 때 이 결합이 전기 음성도가 높은 탄소 쪽으로 전자상이 이동하면서 결합이 끊어집니다. 그러면 결합 전자상이 비공유 전자상으로 바뀌면서 탄소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제공할 수 있는 전자상이 있고 마이너스를 띄고 있기 때문에 탄소 염기로 작용하는 겁니다. 탄소 염기로 작용해서 만약에 HA라는 어떤 산을 만나면 이 수소 떼어내겠죠. 이런 산염기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정도 그래서 이런 유기금속 시약은 탄소 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탄소 염기고 따라서 짝산은 여기 H를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RH라고 짝산을 표현했습니다. 이때 pKa 값이 이 탄소의 혼성이 sp3면 한 50에서 60 정도 값을 가지고 sp2면 한 44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혼성이 sp2 혼성을 갖느냐 sp3 혼성을 갖느냐에 따라서 대략적인 값은 이 수소의 pKa 값은 한 44에서 한 60 정도의 값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25보다 훨씬 더 큰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25보다 더 큰 pKa 값을 갖는 산들이니까 아주 약한 산입니다. 더 약한 산의 짝염기이기 때문에 이런 염기가 강한 염기로 작용해서 이 수소를 떼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암기해 두시면 좋습니다. sp 탄소에 결합하고 있는 이 수소를 말단 수소라고 부릅니다. 말단 수소를 떼어낼 수 있는 염기가 어떤 염기냐 이런 염기들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염기들은 암기를 해 두십시오. NaNH2, NaHKH 그리고 그리나드 시약, 유기리튬 시약 그러니까 이런 염기들이 말단 수소를 떼어낼 수 있는 강한 염기다. 근데 만약에 이런 염기를 넣어준다고 할게요. NaOH 또는 NaOCH3 그러면 OH-가 염기고 밑에 화학적은 메톡사이드가 염기입니다. 짝산을 봤더니 자, OH-의 짝산은 물이고 그리고 메톡사이드의 짝산은 메탄올입니다. 그 pKa 값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물은 15.7 그리고 메탄올은 알코올이니까 대략 한 16 정도의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말단 수소를 떼어내려면 짝산의 pKa 값이 25보다 커야 되는데 얘네들은 25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더 강한 산이죠. 더 강한 산의 짝염기이기 때문에 이런 염기들은 말단 수소를 떼어낼 수 없는 약한 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염기들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말단 수소를 떼어낼 수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어떤 특정한 염기, 다음 페이지 내용입니다. 어떤 특정한 염기가 주어져 있을 때 이렇게 산염기 반응을 일으켜서 반응을 정량적으로 오른쪽으로 일으키고자 합니다. 이때 어떤 산, 염기가 아니라 이번에는 어떤 산을 선택해야 되느냐, 산을 선택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산을 선택해야 반응이 정량적으로 오른쪽으로 반응이 일어날까요? 얘 짝산의 pKa 값을 보셔야 됩니다. 이 짝산의 B-의 짝산, 이 짝산의 pKa 값보다 더 pKa 값이 더 작은 pKa 값을 갖는 산을 선택하면
얘가 더 약한 산이고 이쪽이 더 강한 산이 되기 때문에 평행이 오른쪽으로 치우치겠죠. 예. 그래서 밑에 표현된 것처럼 B-의 짝산 HB보다 더 작은 pKa 값을 갖는 강한 산, 그런 강한 산을 산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건 특정한 용기가 주어져 있고 산염기 반응을 정량적으로 오른쪽으로 일으키고자 합니다. 이때 어떤 산을 넣어줘야 이런 산염기 반응이 일어나서 반응이 오른쪽으로 일어나느냐 판단할 때 이 적절한 산을 선택할 때 얘 짝산의 pK 값을 아셔야 됩니다. 짝산이 카복실산이고 카복실산은 대략 4에서 5 사이 값을 갖는다라고 했죠. 암기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값보다 더 작은 pKa 값을 갖는 산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산이 HX, 황산, 토실산 이런 산이죠. HX에서 HI는 pKa 값이 마이너스 10, 그리고 HBr은 마이너스 9, HCl은 마이너스 7, 그리고 HF는 3.5. 그래서 pKa 값이 4.5에서 5 사이 값보다 더 작은 값을 갖습니다. 그리고 황산은 마이너스 5, 그리고 토실산하고 황산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암기하시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pKa 값이 카복실산보다 더 pKa 값이 더 작은, 그러니까 더 강한 산을 산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적절한 어떤 산염기 반응을 일으키고자 할 때 적절한 산과 염기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관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 내용이 자, 유기염의 용해도입니다. 그러니까 생뚱맞게 그 용해도가 왜 갑자기 나오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산염기 평행을 이해하셔야 이 용해도, 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용해도 개념은 저번 시간에 37페이지 찾아보실 분은 37페이지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수업 끝나고 나서 37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자, 탄소 골격 알기에 작용기가 있을 때 극성 작용기죠. 자, 용해도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용해도는 물에 대한 용해도입니다. 물에 대한 용해도가 극성 작용기 하나당 여기 탄소수 3개에서 6개 이하, 3개에서 6개 이하면 극성 성질이 큽니다. 탄소 골격의 비극성 성질보다 극성 작용기의 극성 성질이 크기 때문에 극성인 물에 잘 녹는다 라고 설명해 드렸고, 그리고 3개에서 6개, 탄소수가 3개에서 6개 이상이면 잘 녹지 않는다. 자, 이렇게 37페이지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적용하면 만약에 극성 작용기가 있고 이 탄소 골격에 탄소수가 3개에서 6개 이상 이렇게 탄소수가 많으면 잘 녹지 않겠죠. 자, 그런데 어떤 염기를 넣어주는 겁니다. 어떤 염기를 넣어서 자, 이 수소를 떼어냅니다. 보통 산성도가 높은 수소는 극성 작용기에 있는 수소가 보통 산성도가 가장 높은 수소입니다. 그래서 카복실기의 수소나 알코올의 수소나 아민의 수소 이런 수소들이 보통 산성도가 가장 높은 수소입니다. 그러면 염기를 가했을 때 이 수소를 떼어내겠죠. 그러면 H+가 떨어지면서 음이온이 되고, 그러면 여기 카운터 이온, 반대되는 이온, 양이온이 이렇게 결합하면서 자, 이온성 화합물인 염을 형성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염은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 성질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여기 탄소수가 많더라도, 이 알기에 탄소수가 많더라도 물에 대한 용해도가 엄청 좋습니다. 자, 따라서 자, 물에 잘 녹지 않는 자, 이런 유기화합물을 강한 염기를 넣어서 극성 성질이 큰 염을 만들면 용해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예를 볼게요. 실제 예를 들어서 자, 이 화학종이 페놀입니다. 자, 알코올유 화합물이죠. 알코올 작용기가 있고 탄소수가 6개입니다. 그래서 물론 전혀 녹지 않은 건 아니지만 용해도가 매우 낮겠죠. 탄소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잘 녹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런 페놀을 염기성 수용액을 처리한 겁니다. NaOH 수용액을 처리하게 되면 여기 OH-가 염기로 작용해서 이 수소 떼어내겠죠. 이렇게 산 염기 반응이
일어나서 이렇게 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 플러스 마이너스 유기염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런 반응이 정량적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반응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떼어내고자 하는 이 수소의 pKa 값이 얼마입니까? 페놀은 제가 저번 시간에 10이라고 암기하시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OH-의 짝산이 물입니다. 예, 물의 pKa 값은 15.7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떼어내고자 하는 수소의 pKa 값보다 더 큰 pKa 값을 갖는 산, 더 약한 산이죠. 더 약한 산의 작용기이기 때문에 얘가 강한 염기로 작용해서 이 수소를 떼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반응이 정량적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칩니다. 그래서 NaOH 수용액을 처리하면 반응이 오른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얘는 더 이상 반응 용기에 남아있지 않겠죠. 대부분 거의 100% 자, 이런 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염은 극성 성질이 워낙 크기 때문에 탄소수가 많더라도 물에 잘 녹게 됩니다. 그래서 용해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적어두십시오. 만약에 동일한 페놀에 자 이번에는 NaOH 수용액이 아니라 NaF 수용액을 한번 처리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F-가 염기로 작용해서 얘가 염기로 작용해서 이 수소를 떼어낸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반응이 정반응 쪽으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얘 짝산이 F-의 짝산이 HF고 HF의 pKa 값이 3.5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를 떼어내려면 짝산의 pKa 값이 10보다 커야 되는데 얘는 10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러니까 더 강한 산이죠. 더 강한 산의 작용기이기 때문에 얘는 약한 용기로 작용해서 이 수소를 떼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산염기 반응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페놀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겠죠. 그래서 용해도가 매우 낮다.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NaOH 수용액 그리고 NaF 수용액 중에 어디에서 용해도가 더 크냐라는 문제가 나오면 NaOH 수용액에서 용해도가 크다. 그리고 그 이유는 산염기 반응이 정량적으로 일어나서 이런 극성 성질이 큰 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유기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용해도를 훨씬 더 크게 증가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자, 요 밑에 반응도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 확인해 보십시오.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반응 역시 정량적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산염기 반응이기 때문에 용해도가 산염기 반응을 하기 전에는 용해도가 매우 낮지만 산염기 반응을 통해서 극성 성질이 큰 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용해도를 증가시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그다음 마지막에 추출법 설명드릴 텐데 이 추출법 내용 역시 산염기 반응의 평행을 이해하셔야 이 추출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출법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추출법입니다. 이 추출법에서 추출 개념을 잠깐 설명드리면요. 어떤 유기화합물이 여러 유기화합물이 섞여져 있는 혼합물입니다. 그 혼합물이 자, 유기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떤 특정한 염기를 넣어서 그 혼합물 중에 하나만 선택적으로 산염기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염기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산염기 반응을 해서 염이 만들어지겠죠. 그 염은 물에 대한 용해도가 크기 때문에 극성인 물에 이동하게 됩니다. 물층으로 이동하게 되고 나머지는 유기층에 남아있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여러 혼합물을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하는 방법이 추출법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실제 예를 들어서 자, 이런 화합물이 섞여져 있는 혼합물입니다. 카복실산 그리고 페놀 그리고 알코올 그리고 이 탄소 골격 알기의 탄소수가 뭐 6개 이상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용해도가 매우 낮겠죠. 물에 대한 용해도가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이런 혼합물이 유기층을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 특정한 하나의 화학종만 선택적으로 산염기 반응을 일으키고자 NaHCO3 탄산수소 이온을 염기로 넣어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염기가
여기에 수소, 카복실산의 수소, 페놀의 수소, 알코올의 수소, 이 수소들 중에 어떤 수소만 떼어낼 수 있느냐를 판단할 때 앞에서 설명드렸던 산염기 반응의 평형의 원리를 아셔야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어느 정도 강한 염기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짝산을 봐야 됩니다. 짝산이 탄산이고 탄산의 pKa 값이 제가 6.4라고 했습니다. 6.4. 이것도 암기용 테이블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카복실산의 수소는 pKa 값이 4에서 5 사이고 페놀은 10, 그리고 알코올은 16에서 18 이렇게 암기하시라고 했죠. 그래서 탄산수소 이온의 짝산의 pKa 값이 6.4이기 때문에 이 수소들 중에 이 카복실산의 수소만 떼어낼 수 있겠죠. 자, 앞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이 떼어내고자 하는 pKa 값보다 더 큰 pKa 값을 갖는 산의 짝염기이기 때문에 이 수소를 떼어낼 수 있습니다. 떼어낼 수 있고 나머지는 6.4보다 더 큰 pKa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수소들은 떼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카복실산만 선택적으로 산염기 반응을 일으켜서 이렇게 염이 만들어지겠죠. 극성인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큰 염이 만들어지고 얘는 탄수수가 많더라도 물에 대한 용유도가 크기 때문에 물층으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물층으로 이동하고 나머지는 유기층에 그대로 남아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 카복실산에 H를 다시 붙이기 위해서 강한 산을 넣어준 겁니다. HCl을 넣어주면 산염기 반응이 일어나서 산소에 H가 붙겠죠. H가 붙으면서 이렇게 카복실산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분별 깔때기로 이렇게 쉽게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원리로 페놀하고 알코올 역시 분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같은 과정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남아있는 유기층에 페놀하고 알코올을 분리하기 위해서 NaOH 수용액을 처리한 겁니다. 그러면 OH-가 염기고 얘 짝산의 pKa 값이 물이니까 pKa 값이 15.7이 되겠죠. 그러면 어떤 수소만 떼어내겠습니까? 이 페놀의 수소만 떼어내겠죠. 이렇게 선택적으로 산염기 반응을 일으켜서 이렇게 극성인 염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얘는 물층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산을 처리하게 되면 H가 붙으면서 이렇게 페놀을 이렇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유기층에 남아있는 화학종이 알코올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알코올, 페놀, 카복실산을 이렇게 추출법을 통해서 분리할 수 있고 이 추출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셔야 되는 내용이 마찬가지로 산염기 평형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산염기 평형의 원리가 다양한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주어진 반응에서 평형상수가 1보다 크냐 1보다 작으냐 이런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산염기 반응을 일으키기 위한 적절한 산이 무엇이냐 적절한 염기가 무엇이냐 선택하는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용해도를 판단하는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추출법에 관한 문제로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형의 원리를 아셔야 되고 그 평형의 원리를 아시기 위해서 또 아셔야 되는 내용이 다시 강조하지만 pKa 값입니다. pKa 값 암기하셔야 되는 pKa 값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장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그리고 3장 내용이 유기화합물의 명령법이고 이 명령법은 제가 특강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0단계 특강에서. 그러니까 다 설명을 드리지는 못했고요. 특강에서 한 70% 정도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30%는 본 수업에서 그러니까 해당되는 파트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혹시 특강을 듣지 않으신 분은 이 특강을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이 내용은 특강에서 설명했던 내용은 제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강에서 설명하지 않은 작용기 화합물이 카보닐기를 갖는 화합물과 아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용기 화합물의 명령법은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 작용기를 다루는 챕터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4장이 알케인이거든요. 4장 제목이 알케인입니다. 알케인의 명령법은 이미 특강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케인의 명령법은 제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장은 넘어가고 자, 4장 보겠습니다. 4장. 사장 페이지가 73페이지. 73페이지. 제목 있는 페이지 일단 잠깐 보십시오. 자, 알케인은 탄화수소 화합물입니다. 탄소,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탄화수소 화합물이고, 탄화수소 화합물은 탄소, 모든 탄소 간의 결합이 단일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탄화수소 화합물이 알케인이고, 그리고 탄소 이중결합을 하나 이상 포함하고 있는 탄화수소 화합물이 알켄이죠. 그리고 탄소 삼중결합을 포함하고 있는 탄화수소 화합물이 알카인입니다. 그래서 알케인은 뒤에 전미사가 ANE, 그리고 알케인은 ENE, 그리고 알카인은 YNE라는 전미사를 붙입니다. 자, 여기서 알케인을 다루는 챕터가 4장이고요. 그리고 알케는 8장에서 다룰 겁니다. 8장에서 다루고 알카인은 9장에서 다룹니다. 그리고 알켄하고 알카인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작용계입니다. 탄소 이중결합과 삼중결합 이 부분이 작용계, 말 그대로 반응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가 왜 작용계가 되냐면 파이 결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케는 2개 중에 하나가 파이 결합이죠. 그리고 알카인은 결합 3개 중에 2개가 파이 결합입니다. 그리고 이 파이 결합이 시그마 결합보다 파이 결합이 약하기 때문에 이 약한 파이 결합이 쉽게 끊어지면서 양쪽 탄소에 수많은 원자나 원자 단위 첨가되는 이런 첨가 반응이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8장, 9장에서 다루는 내용은 주로 반응이고 그 반응이 첨가 반응입니다. 어디션 리액션, 주로 첨가 반응을 다룰 겁니다. 자, 그런데 알케인 같은 경우는 모든 결합이 단일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단일 결합은 모든 단일 결합은 예외 없이 단일 결합은 시그마 결합입니다. 그래서 강한 시그마 결합들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반응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니까 반응을 하려면 약한 결합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결합이 강한 시그마 결합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반응성이 매우 낮다. 그래서 일반적인 조건에서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격렬한 조건, 뭐 비대에너지를 가하거나 가열하거나 촉매를 가하거나 이런 격렬한 조건에서는 몇 가지 반응을 합니다. 그 반응에 대해서는 제일 마지막에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되는 내용은 알케인은 반응성이 없다, 반응성이 매우 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기용매로 많이 사용되는 화학종입니다. 그래서 알케인에서 주로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 뭐냐면 단일 결합은 이런 이중결합, 삼중결합에 비해서 회전이 자유롭습니다. 회전이 실온에서 아주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단일 결합 회전을 통해서 다양한 입체 비열을 가지겠죠. 그 입체 비열을 형태라고 표현합니다. 단일 결합 회전을 통해서 여러 입체 형태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 형태를 컨포메이션, 영어 표현으로는 컨포메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컨포메이션. 그래서 이 입체 형태를 이해하는 것이 4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단일 결합 회전을 통해서 여러 입체 형태를 가지는데 어느 형태가 더 안정하고 어디 형태가 더 불안정한지 그 안정도를 비교하는 것이 이 알케인 4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알케인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은 입체 형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입체 소제목 보시면 대부분이 뭐 입체 형태에 관한 설명이고요. 그리고 명령법, 뭐 차수, 구조적 특성, 분자식, 물성 뭐 이런 내용도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반응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반응은 사실 거의 설명할 내용이 없습니다. 반응은 아주 짧게 제일 마지막 4-12절에서 짧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반응에 관한 설명은 거의 없고요. 4장은 주로 형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4-1절부터 이제 볼 텐데 4-1절은 명령법이고 명령법은
3-2절에 있고 이 3-2절 내용은 특강에서 진행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페이지만 적어 두십시오. 페이지가 3-2절이 5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강에서 설명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고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십시오. 복습하시고 다 이해되었으면 이렇게 체크 표시에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4-2절 내용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탄소의 차수를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차수가 몇 차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차수를 정할 수 있는, 차수를 따질 수 있는 탄소는 sp3 혼성을 가져야 됩니다. 일단 이게 조건입니다. sp3 혼성을 갖는 탄소이기 때문에 단일 결합 4개를 갖는 탄소가 되겠죠. 단일 결합 4개를 갖는 탄소가 혼성이 sp3입니다. 일단 혼성이 sp3 혼성을 가져야 되고, 자, 그 탄소에 이 탄소에 탄소 하나가 결합하고 있으면 얘가 1차 탄소, 이 탄소가 1차 탄소가 되고, 탄소 2개가 결합하고 있으면 2차 탄소, 탄소 3개가 결합하고 있으면 3차 탄소, 탄소 4개가 결합하고 있으면 4차 탄소,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합하고 있는 탄소는 혼성이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얘가 단일 결합 4개를 갖는 탄소면 sp3고, 그리고 이게 이중결합 하나, 단일결합 2개를 가지면 sp2, 그리고 이게 삼중결합을 가지고 있으면 sp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이 결합하고 있는 노란색 탄소는 혼성이 어떤 혼성을 가져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차수를 따질 수 있는 탄소입니다. 차수를 따질 수 있는 탄소는 일단 sp3 혼성을 가져야 됩니다. sp2나 sp 혼성을 갖는 탄소는 차수를 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sp3 혼성을 갖는지 확인하시고 그 탄소에 탄소가 몇 개가 결합하고 있는지를 보시고 차수를 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교재에 있는 그림 보고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이 제가 하얀색으로 표시한 탄소가 다 혼성이 sp3입니다. 자, 이런 sp3 혼성을 갖는 탄소에 탄소 하나가 결합하고 있으면 이 탄소가 1차 탄소고, 탄소 2개가 결합하고 있으면 2차 탄소, 탄소 3개가 결합하고 있으면 3차, 탄소 4개가 결합하고 있으면 4차 탄소다. 이렇게 분류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차 탄소에 붙어 있는 이 수소, 1차 탄소에 붙어 있는 이 수소를 1차 수소라 부릅니다. 그리고 2차 탄소에 붙어 있는 이 수소를 2차 수소, 그리고 3차 탄소에 결합하고 있는 이 수소를 3차 수소라 부릅니다. 그리고 4차 탄소에는 수소가 없습니다. 4차 탄소는 이미 탄소가 4개가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4차 탄소는 수소가 결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차 수소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탄소의 차수는 1차부터 4차까지 있고요. 수소는 1차 수소부터 3차 수소까지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실제 화합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오른쪽 보시면, 자, 이 화합물은 탄소 수소를 다 표현한 구조식이고, 자, 오른쪽은 탄소 수소를 생략한 골격 구조식으로 화합물을 나타낸 겁니다. 같은 화합물이죠. 그러니까 보통 시험은 골격 구조식으로 보통 시험이 출제되기 때문에 골격 구조식을 보고 몇 차 탄소인지 빠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골격 구조식을 보고 설명드릴게요. 자, 제가 하얀색으로 표시한 탄소가 CH3입니다. CH3. 그래서 이 탄소가 다 몇 차 탄소가 될까요? 1차 탄소가 되겠죠. 그리고 1차 탄소에 붙어 있는 수소가 1차 수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노란색 탄소는 탄소 2개가 결합하고 있죠. 그래서 노란색 탄소는 2차 탄소고, 2차 탄소에 붙어 있는 수소 2개가 2차 수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 빨간색 탄소는 3차 탄소가 되겠죠. 빨간색 탄소는 3차 탄소고, 3차 탄소에 결합하고 있는 수소 하나, 그 수소가 3차 수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색깔이 없어서 이건 세모할게요. 자, 이 탄소는 4차 탄소가 되겠죠. 탄소 4개가 결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 탄소는 수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4차 수소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차수를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 알클기. 알클기를 1차 알클기, 2차 알클기, 3차 알클기 이렇게 구분하는데 어떻게 구분하시면 되냐면,
자, 이 탄소가 1차 탄소면 자, 요 알칼기가 1차 알칼기고 자, 이 탄소가 2차 탄소면 이 2차 알칼기 그리고 이 탄소가 3차 탄소면 이 알칼기는 3차 알칼기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질소의 알칼기가 3개가 있습니다. 얘는 에틸기고 얘는 아이소프로필기고 여기는 터듀비틸기죠. 자, 각각의 알칼기가 몇 차 알칼기인지 판단할 때 이 탄소가 1차 탄소면 이 알칼기는 1차 알칼기고 여기 2차 탄소면 이 알칼기가 2차 알칼기 그리고 이 탄소가 3차 탄소면 이 알칼기는 3차 알칼기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화학점 보시면 자, 이 탄소가 2차 탄소입니다. 그러면 이 해당되는 이 알칼기가 2차 알칼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 탄소가 3차 탄소입니다. 그러면 이 해당되는 이 알칼기가 3차 알칼기가 되겠죠.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이 아민은 몇 차 아민입니까? 이 아민이. 이 질소에 몇 차 알칼기가 결합하고 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이 질소에 결합하고 있는 탄소가 몇 개냐? 하나, 둘, 세 개가 결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3차 아민입니다. 그리고 알코올 같은 경우는 이 탄소가 알파 탄소고 이 알파 탄소의 차수를 봐야 됩니다. 알파 탄소의 차수가 2차이기 때문에 얘는 2차 알코올입니다. 알파 탄소의 차수가 2차이기 때문에 2차 알코올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이 알칼기가 2차 알칼기이기 때문에 2차 알칼기이기 때문에 2차 알코올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만약에 1차 알칼기가 있으면 1차 알코올이고 3차 알칼기 얘는 3차 알칼기니까 얘는 3차 알코올이 되겠죠. 알파 탄소의 차수가 3차이기 때문에 3차 알코올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3차 알칼기이기 때문에 3차 알코올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다 작용기 설명할 때 제가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 알케인의 분자식과 구조적 특성입니다. 먼저 알케인이 열린사슬 알케인인 경우를 볼게요. 열린사슬이라는 것은 고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고리가 없는 열린사슬 알케인의 분자식입니다. 자, 어떤 분자식을 갖냐면 탄소의 개수가 n개면 반드시 수소의 개수는 2n 플러스 2개를 갖습니다. 이런 분자식을 가져야 됩니다. 자, 여기서 2n 플러스 2라는 숫자는 n개의 탄소에 결합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소의 개수입니다. 이 이상의 수소가 결합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가 결합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 이상의 탄소가 옥텟을 초과하게 됩니다. 그런 화합물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테인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CH3, CH3 에테인이죠. 골격구조식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내고요. 자, 탄소 2개입니다. 그러면 n 값이 2가 되겠죠. 그러면 수소의 개수가 2n 플러스 2개니까 6개가 되겠죠. 보시는 바와 같이 6개를 갖습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수소의 개수가 7개라고 할게요. 그러면 두 탄소 중에 한 탄소가 수소 하나가 더 결합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수소 하나가 결합하고 있는 이 탄소가 결합이 5개니까 옥텟을 초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화합물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해 드리지만 n개의 탄소에 결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소의 개수는 2n 플러스 2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자식을 뭐라 부르냐면 이런 분자식을 수소가 꽉 채워져 있다고 해서 포화된 분자식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수소가 꽉 포화되어 있기 때문에 불포화도가 없다, 불포화도가 제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프로페인은 탄소 3개, 수소 8개, 뷰테인은 탄소 4개, 수소 10개, 펜테인은 탄소 5개, 수소 12개, 그리고 헥세인은 탄소 6개, 수소 세어보시면 14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탄소가 n개면 모두 다 2n 플러스 2개를 가집니다. 그리고 제가 격가지가 없는 화합물을 나타내었는데요. 격가지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화합을 볼게요. 자, 헥세인처럼 탄소수가 똑같이 6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그러면 수소의 개수는 반드시 2n 플러스 2개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얘도 수소의 개수가 헥세인처럼 14개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두 화합물은 분자식이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분자식은 동일한데 결합의 연결 방식이 달라서 화합물 이름이 다릅니다. 오른쪽 화합물은 이름이 2번 위치에 메틸기가 있는 주사슬은 펜테인이 되죠. 그래서 2메틸펜테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건 오늘 뒤에서 다룰 겁니다. 분자식은 같지만 결합의 연결 방식이 달라서 구조식이 다른 이런 이성질체를 뒤에서 다룰 겁니다. 구조 이성질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구조 이성체를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고리가 아닌 열린사슬 알케인이라면 격가지가 있든 없든 탄소의 개수가 n개면 수소의 개수는 반드시 세어보나 마나 2n 플러스 2개를 가져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런데 이런 열린사슬 알케인처럼 포화된 분자식을 갖는 화합물도 있지만 불포화 화합물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용어가 바로 이 불포화도가 되겠죠. 이 불포화도가 무엇인지 아셔야 되는데 일단 이 불포화도라는 용어를 교재에 따라서 수소 결핍 지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불포화 지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 같은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불포화도라는 용어를 가장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는 불포화도라는 용어를 쓸 겁니다. 이 불포화도라는 것은 앞에서 포화된 분자식이 탄소가 n개면 수소는 2n 플러스 2개라고 했습니다. 이런 분자식을 갖는 화합물이 포화된 분자식을 갖는 화합물입니다. 이런 포화된 분자식에서 수소가 몇 쌍이 빠져 있느냐, 몇 쌍이 결핍되어 있느냐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몇 개가 아니라 몇 쌍입니다.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이 포화된 분자식에서 수소 한 쌍이 빠져 있으면 한 쌍이니까 여기서 두 개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수소의 개수가 2n 플러스 2개가 아니라 2n개를 가지면 그러면 불포화도가 1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수소가 두 쌍이 결핍되어 있으면 불포화도가 2가 되고요. 세 쌍이 결핍되어 있으면 불포화도가 3이다. 그리고 이걸 일반화시키면 수소가 만약에 n쌍이 결핍되어 있으면 불포화도가 n이 되겠죠. 그러면 분자식은 어떻게 되냐면 이 포화된 분자식에서 이 n쌍이니까 2n개를 빼면 됩니다. 2n개를 빼면 불포화도가 n인 그런 화합물의 분자식이 됩니다. 자,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불포화도의 정의입니다. 불포화도의 정의는 포화된 분자식에서 수소 몇 쌍입니다. 몇 개가 아니라 몇 쌍이 결핍되어 있느냐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자, 이런 불포화도를 갖는 화합물이 어떤 화합물이냐면 바로 고리 화합물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자, 프로페인하고 사이클로프로페인 비교를 해볼게요. 얘는 탄소수가 3개고 열린사슬 고리가 아닌 열린사슬 화합물이니까 수소의 개수는 2n 플러스 2개를 가지겠죠. 그래서 수소의 개수 8개입니다. 그 8개가 이 탄소의 3개, 2개, 3개 이렇게 합이 8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왼쪽 화합물이 오른쪽 화합물이 되려면 이 탄소가 연결되어야 됩니다. 연결이 되려면 탄소는 4개의 결합 이상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결합이 형성되면 기존의 결합 하나가 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결합이 형성되려면 여기 수소 3개 중에 하나가 떨어지고 여기 수소 3개 중에 하나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 오른쪽 화합물은 탄소가 3개고 수소가 몇 개냐면 8개가 아니라 6개가 됩니다. 2개, 2개, 2개 이렇게 6개가 됩니다. 그래서 수소 한 쌍이 결핍되었죠. 그래서 고리가 있으면 고리가 맥각형 고리든 상관없습니다. 고리가 있으면 반드시 포화된 식에서 수소 한 쌍이 결핍됩니다. 그래서 고리 한 개당 고리가 만약에 2개면 2쌍이 결핍되고요. 고리가 3개면 3쌍이 결핍됩니다. 그래서 고리 한 개당 이렇게 따로 적어 두십시오. 고리 한 개당 불포화도가 1이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같은 설명입니다. 고리가 n개일 때 책에 고리가 n개일 때 불포화도가 n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설명이 고리 한 개당 불포화도가 1이다라는 설명하고 같은 설명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이 교재는 그 4장은 알케인을 다루는 챕터이기 때문에 알케인이나 그러니까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알케인이나 알카인은 사실 이 교재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불포화도에 대해서 불포화도를 갖는 경우를 한번 이렇게 미리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제가 다 설명을 드릴게요. 이 내용이 나중에 147페이지에서 불포화도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할 겁니다. 그 내용을 미리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불포화도를 가는 경우가 딱 세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고리는 얘기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이중결합입니다. 어떤 원자 간의 이중결합이든 상관없습니다. AA 같아도 되고 AB 달라도 됩니다. 이중결합 역시 한 개당 반드시 수소 한 쌍이 빠집니다. 그래서 불포화도가 1이 됩니다. 이중결합이 하나면 불포화도가 1이고 이중결합이 두 개면 불포화도가 2가 됩니다. 그래서 한 개당 불포화도가 1이다. 그리고 삼중결합. 어떤 원자 간의 삼중결합도 상관없습니다. AA 같아도 되고 AB 달라도 됩니다. 그러니까 삼중결합은 한 개당 반드시 포화된 식에서 수소가 한 쌍이 결핍되는 것이 아니라 두 쌍이 빠집니다. 그래서 삼중결합은 한 개당 불포화도가 1이 아니라 불포화도가 2가 됩니다. 이것도 요 그림에서 하나 예를 한번 들을까요? 만약에 이 프로페인이 프로펜으로 바뀌려면 얘는 탄소 3개고 수소의 개수가 6개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화합물이 밑에 화합물이 되려면 여기 수소 하나 떨어지고 여기 수소 하나 떨어져야 여기 이중결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한 쌍이 결핍되었죠. 그래서 이중결합이 있으면 불포화도가 1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중결합이 두 개가 있으면 두 쌍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중결합 하나당 불포화도가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중결합이 아니라 삼중결합이 되려면 여기 수소 두 개가 떨어지고 여기 수소 두 개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화합물 됩니다. 그래서 수소가 두 쌍이 결핍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삼중결합은 불포화도가 삼중결합 하나당 불포화도가 1이 아니라 불포화도가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불포화도로 가는 경우는 이 경우밖에 없습니다. 고리 하나당 불포화도가 1이고 그리고 이중결합 하나당 불포화도 1 그리고 삼중결합 하나당 불포화도가 2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이런 화합물입니다. 이런 화합물의 불포화도가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나왔다고 할게요. 불포화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고리 하나입니다. 고리의 개수부터 카운트할게요. 고리 하나밖에 없죠. 고리 하나 그리고 이중결합이 3개, 삼중결합 하나입니다. 이중결합은 하나당 불포화도가 1이니까 불포화도가 1, 2, 3 그리고 삼중결합은 하나당 불포화도가 1이 아니라 2입니다. 그래서 고리 하나, 이중결합 3개 여기까지가 불포화도가 4죠. 거기다가 삼중결합 하나가 있으니까 불포화도가 총 4 더하기 2니까 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포화도가 6이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그리고 분자식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탄소의 개수는 여러분 빠르게 계산할 수 있겠죠. 탄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입니다. 그리고 수소의 개수가 어떻게 되냐는 불포화도를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포화되어 있으려면 수소가 몇 개가 있어야 포화입니까? 2n 플러스 2개니까 18개가 있어야 이 식이 포화된 분자식이 되겠죠. 그런데 불포화도가 6이라는 거는 이 포화된 분자식에서 수소가 몇 쌍이 빠져 있다는 겁니까? 6쌍이 결핍되어 있다는 겁니다. 6쌍이니까 여기서 12개를 빼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6이 되겠죠. 그래서 분자식이 이런 분자식을 갖는다. 이렇게 불포화도를 계산해서 분자식을 계산하는 이런 습관을 들이십시오. 물론 수소의 개수를 카운트해 보시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화합물은 그렇게 복잡한 화합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훨씬 더 구조식이 복잡한 구조식을 갖는 그런 화합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분자식을 계산할 때는 불포화도를 계산해서 이렇게 분자식을 계산하는 이런 습관을 들이십시오. 여러분 좀 폭넓게 제가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고 이 내용은 147페이지에서 불포화도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할 겁니다.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교재에 있는 그림 한번 볼게요. 자, 이 화합물 같은 경우는 사이클로헥세인이고 골이 하나입니다. 골이 하나니까 불파도가 1이 되겠죠. 그러면 분자식이 어떻게 되느냐 계산할 때 탄소의 개수가 6개니까 포화되어 있으려면 수소의 개수는 2n 플러스 2개니까 14개를 가져야 됩니다. 자, 이런 포화된 분자식에서 불파도가 1이니까 수소를 한 쌍을 빼면 됩니다. 한 쌍이니까 2개를 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화합물 같은 경우는 뭐 관용명으로 데칼린이라 불리는 화합물인데 고리의 개수가 딱 보이는 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고리의 개수가 2개죠. 그래서 불파도가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탄소의 개수는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탄소의 개수가 10개입니다. 탄소의 개수가 10개면 수소가 포화되어 있으려면 2n 플러스 2개니까 22개를 가져야겠죠. 그런데 불포화도가 2이기 때문에 여기서 수소를 2쌍을 빼면 되는 겁니다. 2쌍이니까 4개를 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자식을 갖겠죠. 자, 이 정도 설명드리고 오른쪽에 있는 두 화합물은 제가 나중에 다 설명드릴 겁니다. 다리 걸친 여러 고리 화합물입니다. 다리 걸친 여러 고리 화합물은 이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 내용은 다시 얘기하지만 불파도에 대해서 총 정리되어 있는 페이지가 147페이지거든요. 그때 제가 설명드릴 텐데 이런 두 개의 고리가 이제 접합하고 있는데 두 개의 고리가 서로 공유하고 있는 이 탄소를 다리목탄소라고 부릅니다. 이 다리목탄소가 이 화합물의 이웃탄 탄소입니다. 얘가 1번일 때 얘가 2번이죠. 이렇게 이웃탄 탄소가 다리목탄소인 경우 이런 고리 화합물을 접합 두 고리 화합물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배울 겁니다. 접합 두 고리 화합물이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화합물들은 이 탄소가 다리목탄소인데 다리목탄소가 이웃탄 탄소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화합물을 접합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브릿지드, 다리 걸친 두 고리 화합물, 얘는 다리 걸친 세 고리 화합물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런 다리 걸친 여러 고리 화합물은 고리의 개수를 카운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고리의 개수를 2개로 볼 수도 있고 3개로 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십시오. 고리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둘, 그리고 밑에 요 고리 육각형 3개 이렇게 3개로 볼 수도 있고 2개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고리의 개수를 카운트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리 걸친 여러 고리 화합물은 고리의 개수를 계산하는 식이 있습니다. 식이 147페이지에 있는데 그 식이 어떻게 되냐면 모서리의 수 빼기 꼭지점의 수 더하기 1 하면 그 숫자가 바로 고리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화합물에 적용해 볼까요? 자, 모서리의 수부터 계산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개. 그리고 꼭지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죠. 그래서 12 빼기 10 더하기 1이니까 3이 되겠죠. 이 숫자가 고리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이 화합물은 고리의 개수가 3개이기 때문에 불파도가 3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방법이 이렇게 계산하는 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보통 교재에는 없는 내용인데 이거 제가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유기 교재에는 이런 설명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지우개로 일단 이게 연필로 그리시고요. 연필로 화합물을 그리신 다음에 지우개로 임의의 선 하나 선택해서 지우는 겁니다. 자, 그럼 고리 하나가 없어지죠. 그러면 남은 고리에서 또 임의의 선 하나 선택해서 지우는 겁니다. 그럼 이제 고리 하나밖에 남지 않습니다. 또 남아있는 고리에서 임의의 선 하나 선택해서 선 하나를 지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고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선을 몇 개를 지웠냐면 선을 하나, 둘, 3개를 지웠습니다. 그러면 고리의 개수는 3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의 방법을 식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든 선을 지우는 방법을 사용하든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고리의 개수가 몇 개다라는 것을 카운트해서 불파도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하고 4-4점 물성 얘기는 10분 쉬고 보도록 할게요.